이번 시간에는 한국 건축 시대 개관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 건축 시대 개관. 이거에 대한 내용은 그 도예 한국 건축사 그 기본 이론이나 기초풀이 그 책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듣시는 분들은 그걸 A3 사이즈로 복사집 가서 확대 복사하신 다음에 본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알기 쉬운 건축용어사전 김환희 선생님 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 프린트에 보면은 반반씩 해갖고 크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잘라 붙이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하시면은 너무 헷갈립니다. 반드시 명기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요 파트는 이제 제가 그 일타이디오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건축사, 한국 건축 시공 구조를 막론하고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강의 반드시 들으시고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개관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대강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A3로 다 확대 복사하셨죠. 시대는 흔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뉘어요. 철기 시대는 언제 끝납니까?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 뭘로 만들었죠? 쇠로 만들었죠. 지금도 철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조선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전에 역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눠요. 역사시대는 언제부터죠? 청동기부터입니다. 청동기부터. 문자가 이때 발명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구석기나 신석기는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요거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나 신석기는 우리가 유구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근데 청동기부터는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한국 건축사도 한국사의 한 카테고리 아닙니까? 이때부터는 기록으로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죠. 비록 이제 한자라 그리고 그림 같은 게 없으면은 조금은 미스매치가 나기도 하지만은 기록을 가지고 이때부터 알 수 있어요. 유적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초반부터 한번 해보죠. 예, 초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크게 튀어놓을게요.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건축사니까 주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에 국사책에 보면 이제 청동기 때 국가로 나오지만 신화상에서는 BC 2333년 신석기 때부터 이제 국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역사상에서 그렇단 말이지, 실제로 그 신석기 때부터의 국가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이제 청동기 시대는 BC 10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좀 바뀌어갖고 20세기, BC 20세기로, 그러니까 유적이 발견되고 이러면은 더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변해요. 시대 구분도 변하고, 그거 알아두시고.
한번 여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구석기 때 어디에서 살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구석기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침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침팬지다. 그리고 동굴이라 막집에서 살았다. 막집은 그냥 새 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기설기.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구석기니까요, 신석기니까요. 잠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한 두어 달 여행 왔다가 가는 사람들을, 미국인들을 우리 천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으로 볼까요? 아니죠. 1년 365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조상으로 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기 때는 농경이 전혀 발달되지 않고 채집경제이기 때문에 그냥 먹을 거 떨어지면은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고 추우면은 또 따뜻한 데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리고 좀 따뜻해지면은 다시 한반도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1년 365일 한 곳에 산다는 거는 첫 번째가 농경. 먹을 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죠? 그렇죠. 거주지. 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는 농경도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주지도 저렇게 엉망이었기 때문에 침팬지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무리들끼리.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석기 때부터 밭농사가 시작되잖아요. 밭농사. 논농사는 이제 청동기 때 이제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신석기 때부터 농사가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살 터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배고픔은 면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주거를 스스로들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신석기 때부터가 이제 주된 게 되는데, 신석기 때는 어마어마무시하게 추웠습니다. 지금보다. 뭐 영하 20, 30도는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깊게 팠습니다. 여기를 제가 이거라고 할게요. 이제 그라운드 레벨. 예. GL이라고 하죠. 예. 그라운드 레벨. GL인데. 신석기 때는 이렇게 땅을 깊게 팠어요. 추우니까 땅을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모닥불 하나 피어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올기설기 앉아있죠. 조그매요. 그리고 석가래를 세우고 지붕을 씌웁니다. 이렇게. 특별히 뭐 기둥은 발견되기도 하지만은 중요치 않고요. 벽체가 없죠. 벽체가. 그렇죠? 이게 원체 깊기 때문에 벽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벽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한 곳에 이렇게 저장 구동을 만들어요. 이게 저장 구동입니다. 저장하는 구동이 이렇게 한 곳에 만들어요. 그 단면을 보면은 원형이거나 그리고 말각방형, 모서리가 깎인 말각방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모서리가 둥그런 말각.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삽질해 보신 줄 있겠지만은 각으로 까놓으면은 모서리가 깨져요. 그래서 라운드지게 깎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움집이라고 그래요. 움집. 그리고 수직으로 굴을 팠다. 그래서 수열지구라고 합니다. 수열지구. 말씀드렸듯이 단면은, 평면은 원형이나 말각 방향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화덕 하나 놓을 자리밖에 없어요. 모닥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다 합니다. 밥 지어 먹는 것과 난방을 다 해요. 밥 지어 먹는 것과 난방을 다 합니다. 화덕 두 개 놓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걸 알아두시고요. 저장구동에 한 모서리 있고. 윤장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토막식으로 분류합니다. 토막식이라고 명칭을 부르세요.
토막식.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제 청동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청동기가 되면은 날씨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집 안에 대가족을 이뤄갖고 모여 사는 사람들이 됐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청동기 때는 깊게 안 파도 되고요. 대신 평면이 길어져요. 청동기 때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은 벽체가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벽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벽체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뭐 내부에 벽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내부에 벽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화덕도 놓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두 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두 개를. 그럼 얘는 가운데 화덕은 뭘까요? 얘가 남방용이죠. 그리고 얘는 취사용. 구석에서 부엌도 우리의 부뚜막 같은 경우 구석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취사용입니다. 아시겠죠? 평면은 어떨까요? 평면은 이런 장방형입니다. 장방형이에요. 평면은 장방형입니다. 이것 역시 수직으로 굴을 팠기 때문에 움집 수열 주거라고 해요. 이것도 움집 수열 주거라고 하고요. 이거를 또 윤한숙 교수님은 초옥토실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초옥토실형이라고, 토실식이라고 할게요. 초옥토실식. 여기서 느낌이 딱 오시죠?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명칭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토막식. 그냥 막을 씌웠다는 거예요. 초가 지붕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가래랑. 근데 초옥토실. 여기서 키워드는 실이에요, 실. 벽체들로 방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벽체들로 방이 나눠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난방용과 취사용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한 유적지에서는 이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거기가 어디냐? 아예 없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예외가 그 유명한 부여 송국리입니다. 부여 송국리 유적. 목책으로 유명한 곳이죠. 목책이 발견돼서 유명한 건데 목책이 발견됐다는 거는 다른 마을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울산 검단위 같은 경우에는 호가 발견됐죠. 둥근 호, 환호라고 하는데 그 다른 부족이랑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 정복경제 그걸 상징합니다. 그런 데서 역사서가 써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부여 송국리에서는 내부에서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밥 지어 먹는다는 거죠. 요거 하나 정확히 기억. 왜 발견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또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발견 안 된 집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벽체 얘기했는데 이제 바깥쪽도 이제 벽체가 쓸 수 있고요. 안에도 이렇게 벽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에요. 벽체가 등장하더라. 그리고 화덕이 기능이 분리되더라. 난방과 취사로.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땅 깊이가 낮아지고, 그렇죠? 면적이 커지고 하면서. 그리고 이 장방형으로 했다는 거는 확장성이 좋아요. 이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고, 옆으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확장성이 되게 좋습니다. 식구가 늘어나거나 이러면 확장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 원형이나 말갑방형 같은 경우는 이게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로 지으면 모를까? 확장성이 되게 좋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번엔 이제 철기로 가겠습니다. 철기로 가겠습니다.
이 철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조선 말미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상하는 그런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지상 초석이 있고요. 기둥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초기 철기 시대 때. 이게 지상 초석이에요. 예. 여기 지상 초석이 있죠. 예. 지상 초석이고 구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또 하나 잡으셔야 될 게 얘네들 움집, 수열, 주거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기둥입니다. 근데 땅에 박혀 있어요. 이 얘기는 그건 뭐예요? 군립주란 뜻이에요. 군립주. 군립주란 뜻입니다. 군립주란 뜻은 또 반증하는 게 있죠. 밑에를 꽉 잡았다는 얘기는 상부 결구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끈으로, 칡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돌이나 보 같은 부재들 가로 부재 갈 수 있는데 그냥 얼기설기 묶어놨다는 뜻입니다. 군립 땅에다 정확히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립주가 발견되면서 이 청동기 이전에는 군립주 초석을 쓰게 돼요. 군립주 초석. 이렇게 된 거죠. 구멍 뻥 뚫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씌워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군립주 초석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초석의 의미는 아닙니다. 현대적 의미의 지상 초석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사용되느냐? 초기 철기부터. 그리고 이 반증은 초석 위에 기둥을 올려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합시킨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뭘 믿고? 상부 결구를 믿고 올려놓은 거예요. 상부 결구를. 그래서 상부 결구나 공포가 이때 발달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군립주의 때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걸로 그냥 묶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칡 같은 걸로. 근데 이쯤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맞춤이나 이음이 등장하고 결구나 공포가 발달하는 게 돼요. 이걸 명확히 아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여태까지 청동기 때까지는 화덕,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난방이나 취사를 했는데 얘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미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달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이제 발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기역자 구도를 일단 그리고 싶어서 이런 건데 그림을 이쁘게 그려보죠. 아, 이쁘게 되려나? 예, 이쁘게 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생겼어요. 장경호 선생님 책에 보면 이렇게 이제 모식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역자 구도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상에 놓이는 거예요. 입식처럼, 그러니까 아니 좌식처럼. 그래서 여기 아궁이가 있습니다. 여기 불 때면은 여기 솥 걸어놔요. 속 걸어놓고 연기가 모락모락. 이게 집 내부에 이게 들어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일자 또는 기역자 구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기역자 구들이나 일자 구들 일종의 그리고 터널식 온돌이라고 그래요. 터널식. 터널처럼 생겼잖아요. 터널식 고래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특징이 딱 나오죠. 치사와 난방이 겸용돼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치사 이쪽 부분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난방이 혼용된 형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치사와 난방이 혼용된 거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초기 철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철기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이제 이게 일부 온돌의 시초죠. 절대 이 모닥불 화덕이 우리 온돌 시스템의 시초가 아니에요. 그냥 모닥불이라니까. 그러니까 초기
철기 시대부터 생긴 일자구들, 기역자구들. 이게 일자로 생기면 일자구들이고요. 일부 남방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 들어서 고려 초기에 북반부부터 전면원들이 깔리기 시작해서 고려 끝날 때 무렵에는 남반부까지 전면원들이 깔리죠. 그래서 조선 건축의 민가의 특징인 대청과 온돌방이 함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온돌들은 다 전면온돌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키워드 볼까요? 예, 터널형 고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 구들의 시원적 형태다 했죠. 그 취사나 남방을 혼용한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지상초석의 의미는 뭐다? 기둥삼부가 결구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흔히 어떤 시대 구분에 있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요. 그리고 전기는 초기와 중기로 나눕니다. 이렇게 돼서 한국사에서는 임진왜란을 시점으로 해갖고 그 전을 전기, 그 후를 후기라고 나누는데, 이 한국건축사 책을 보시다 보면은, 한국건축사 책을 보시다 보면은 임진왜란까지는 초기라 하고요. 그리고 영종조 때까지, 18세기까지는 중기라고 하고 그 이후로 후기라고 해요. 그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옛날 책들이기 때문에 한국건축사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건축 그 교수님들이 모여서 한국 건축사도 한국사의 그 한 카테고리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다가 키워드에서 뭐 초기, 중기, 후기 나누면은 뭐 중기면은 임진왜란 이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정도 알아들으시고 후기라 그러면 영종조 때 이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보면은 우리가 고조선, 삼국시대, 그 통일신라와 발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와 발해까지를 고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려를 중세, 그 조선을 근세, 그리고 개하기부터를 근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국사의 분류고요. 일부 한국건축사 책에는 조선도 중세라고 써놓은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다 옛날에 써진 책들이라 이 부분도 다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사에 맞춰야죠. 역사 시대에 맞춰야죠. 역사에. 그 옛날에는 그걸 중세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사는 다 이제 통일이 되고 했는데 한국 건축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약하다.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한번 이제 삼국시대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총 막 나는 겁니다. 지금 강의가 총 막 나는 거예요. 한국 건축을 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죠. 삼국시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고조선부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책 보다 보면은 낭랑시대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낭랑. 이 낭랑시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고조선이 한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한나라. 한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한이 설치하는 4개의 군이 있어요. 한사군이라고 그러는데 낭랑, 진번, 현도, 임돈. 그래서 고조선 영토에 이 낭랑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냥 한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냥 넘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한국 건축사에서는 그 일부 책에 보면은 낭랑 시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낭랑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한해 9년이에요. 한사군. 낭랑 시대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그냥 고조선 영토에 그 이제 삼국시대 전에 한해 설치한 그거고 고조선 말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조선 영토에 있던 고조선 말미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죠, 고구려. 이 고구려에서는 여러분들이 주거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배한현의 동대다 유적과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왜 알아둬야 되냐면 여기서 기역자구들이 발견돼요. 기역자구들. 제 한국 건축사 수업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렇게 두 개의 구획으로 나뉘고 이렇게 기역자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역자구들이. 그래서 지배현 동대자 유적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구들이 발견됐다. 예, 일본돌이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죠. 이게 뭐냐면은 중국 문헌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우리가 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기 동이전에 고구려져 보면은 부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부경은 뭡니까? 정복 경제를 상징하고 빼앗은 거 저장해 놓는 창고로 나오는데 이 부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경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뭡니까? 그쵸. 고상식이고요. 맞배죠.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상식 건물 같은 경우에 맞배다. 당연하죠. 팔짝은 여러분 하이테크입니다. 하이테크. 그리고 이게 한 칸짜리인데, 그렇죠? 맞배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모임지목으로 한다? 추녀 걸고 해야 되잖아요. 하이테크입니다. 하이테크. 이 당시만 하더라도 초기 고상식 같은 경우에 맞배 지붕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 옥사조를 보셔야 돼요. 이 옥사조는 삼국사기의 한 파트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역사서예요. 고려시대 때 출판된 삼국의 기록을 담은 게 삼국사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서는 고려사는 고려시대 때 역사를 다뤘지만 조선시대 때 출판되잖아요. 그 후대 때 출판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출판이 안 되죠. 이제 그런 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옥사조에 보면은 가사규제가 나와요. 가사규제가. 거기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냐 하면은 진골, 그리고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하 백성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있어요. 선생님 왜 성골은 없죠? 성골은 다 돼요. 다 돼. 규제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래서 진골. 성골은 뭡니까? 부모님이 양쪽 다 왕족인 경우. 진골은 한쪽만 왕족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진골부터 규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총 4개 파트로 나눠서 규제가 들어가는데 뭐 잡다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건축사에서는 뭐가 되고 뭐 기둥은 어떻게 하고 뭐 기와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알아두세요. 얘네들 4개 다 안 되는 거 딱 2개만 알아두세요. 뭐가 안 되냐면은 단청 안 되고요. 그리고 장식 안 됩니다. 단청도 장식이죠. 단청 안 되고 장식 안 된다. 이것만 알아두고 골라내는 겁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볼 거 없어요. 다 안 되는 거. 단청도 안 되고 장식도 안 돼요. 그럼 성골은 되겠죠? 성골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장식이라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장식이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줄여볼게요. 네, 이 정도 줄여보겠습니다. 저 이제 장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장식이. 이 얘기는 다음에 장식하는 것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장식하는 것도. 그래서 이 화초장 있잖아요. 화초장. 화초장, 화초담이라고도 하고요. 화초장, 화초담이라고, 장이 한자고 담이 우리말이죠. 그리고 꽃담이라고도 합니다. 꽃담. 꽃담. 그래서 일부 견해는 이때 화초장이 등장했다고 봅니다. 금지한 걸 보니까
담벼락에 장식하면 안 된다. 이런 근거가 옥사조에 나오는 걸 봤을 때 화초장이 이미 삼국시대 때 있었기 때문에 금지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부 책에 또 다른 책에는 고려 후기 고려사에 보면은 장가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장가장. 좀 크게 할까요? 네. 좀 크게 해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필로 잘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장시가 안 된다는 얘기했고, 여기서 나와서 이제 화초장이 꽃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는 스타트 얘기가 있고, 근데 고려사에 보면은, 장가장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장씨 집에 담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장가장이 뭐냐 하면은, 장씨 아라비아의 사람인데 회회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회회력도 있잖아요. 역사석에.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입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회회인이라고 나오는데, 아라비아 사람인데 회회인인데 고려시대 때 귀화한 사람이 있어요. 귀화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장순용이라고 해갖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보니까 화려한 담이 있었다라는 근거가 고려사에 나와요. 이때. 그래서 적어도 이때부터 고려 후기 때부터 적어도 꽃담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이건 일단 다수설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전으로 볼 것이냐, 이걸 근거로, 이거는 소수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때는 확실하고요, 이런 견해도 있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도 기출됐었어요. 일단은 이때는 확실해요. 꽃담이. 근데 삼국시대 때부터 옥사조에 얘네들 장식 안 되고, 그게 담도 장식 못하게 돼 있었으니까 이미 그때 화초장, 꽃담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할 거 되게 많아요. 여기 뭐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건축 장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건축 장인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건축 장인의 우두머리. 장인의 우두머리, 두목이죠. 건축 장인 우두머리의 명칭을 걷고 제가 얘기를 해볼 텐데, 명칭을 걷고. 이때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장.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대목이라고 불렀어요. 대목. 명칭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조선 전기 때까지 대목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옵니다. 대목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와요. 그러다가 후기 때 도편수로 명칭이 바뀝니다. 도편수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한국 건축사도 강의하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여러분 메모 잘 하시고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하실 때는 빨간 펜과 파란 펜 이런 것들을 잘 써가면서 이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필로 일단 빠르게 하시고 정리를 빈칸에 잘 하세요. 다 A3로 지금 카피하시거나 프린트해서 갖고 계시죠. 보겠습니다. 이 대장이라는 명칭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당나라 때 명칭이에요. 당나라 때 명칭인데 거기 나옵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 지은 사람이 대장 아비지다 이렇게 나와요. 대장 아비지. 황룡산 구층 목탑.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황룡사 구축 모탑 지은 사람이 대장 아비지다. 이런 명칭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적어도 삼국시대, 통일신라 때든 그때까지는 당나라 명칭이던 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렇게 보고요. 황룡사 구축 모탑 대장 아비지 다 쓰고 계시죠? 밑에다가 메모 팍팍 해놔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고려시대까지는 이제 대목, 이게 주로 사찰인데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건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그냥 고려시대 때 쓰던 명칭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대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관직도 받았고요. 관청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찰 장인들 같은 경우에 품계를 받았어요. 품계. 관직이라고 하면은 뭐 정삼품 뭐 이런 거 받았고요. 품계는 도선사 이런 걸 받았어요. 뭐 사명대사 하듯이 사명 이렇게 하듯이 휴정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근데 사명 이런 거 받듯이 품계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관청 쪽, 이게 이제 사찰 쪽이죠.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대목 같은 경우에는 위상이 되게 높아요. 위상이. 이거 전에 강의한 건데 위상이 되게 높습니다. 이 위상을 말해요. 왜? 관직까지 받고 품계까지 받고 그 밑에 여러 장인들을 거느리고 진짜 마스터로서 지휘하면서 해요. 근데 도편수로 후기 때 바뀌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17세기 중반 내지 이제 18세기부터예요. 이때는 편수체제라 각각의 도편수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도편수 있고 뭐 석공 도편수, 석수 도편수가 있고 여기는 목수 도편수 있고 여기는 기와 도편수 각각의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도편수들이 여러 명이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리고 관직과 품계도 받지 못하고 위상이 되게 낮아요. 위상이 되게 낮다는 소리가 되고 그래서 이 위상이 낮음으로써 나오는 장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예요? 일단은 통일적인 건물 시공이 불가능해요. 말도 더럽게 안 들어먹고 편수들이 더럽게 많으니까 야 네가 하든 뭐든. 그리고 장점은 뭐냐 하면은 각각의 편수 체제다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자기 파트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머리를 막 만들고 뭐 충량에 이런 것들이 이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대목 체제였으면은 야 이렇게 허름하고 이런 작은 사찰의 건물에 눈에 뭐 튀게 왜 충량만 용머리로 하니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대목 체계에서는. 근데 도편수 체계에서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각자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화려하게 하고 그 안초원 같은 경우에도 화려하게 용머리 초각하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요거 다 시험에 났던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명심하시고 믿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려시대 때 대목인 승장, 그쵸? 그래서 대목이 계속 넘어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 때까지는 아직 관제가 체제가 안 잡혔기 때문에 승려 장인들이 계속 이번에는 이제 그 대목이나 도편수는 그 우두머리의 명칭들이고 그걸 떠나서 전반적인 장인들, 건축 장인들의 그 구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 말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승장이었어요. 사찰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아직 관제나 체제가 안 잡혔을 때잖아요. 그래서 승장이 계속 나옵니다. 승장들이 주도적으로 경복궁도 짓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후에는 관청 장인들을 고용해갖고 자기 자체의 관청 장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 장인들이 관아도 짓고, 그쵸. 뭐 건물도 보수하고, 그리고 궁궐도 짓고 이렇게 돼요.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관청장인들, 이거 이때 초반에 승장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비의 관청인데.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빵 하고 터져요.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청장인들, 공무원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를 재건하려고 보니까 관청장인들이 없어요. 다 도망가서. 남아있는 건 또 승장이에요. 사찰에 그 승려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승장들을 그때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승장들이 전란 후에 이제 외란, 호란 다 지나고 전란 후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관청들, 궁궐도 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관청들도 복구하는데 동원이 돼요. 승장이. 이때서 승장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자의 전성시대가 아니라 승장의 전성시대란 말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돼요. 그리고 승장들은 그래서 관청도 짓고요. 자기 절도 물론 짓고, 그리고 어느 절에서 부릅니다. 거긴 승장이 없는 절이에요. 그런 데서 그러면 이제 한반도 끝에서 한반도 끝까지 종횡무진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때가 승장의 전성시대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후반이 돼요. 다 이제 좀 안정화된 거죠.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19세기 후반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관청장인들이 생겼겠죠. 근데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세도 정치고 막 이럴 때인데 그 선비들이나 양반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누정이나 별서는 별장이고요. 그래서 누정이나 별서를 짓는 게 유행을 합니다. 이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19세기 때 유행을 해요.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직 관청 장인이었던 대궐목수들이 있어요. 이 이후에 이제 잠깐 관청장인들이 안정화되면서 많이 또 고용이 돼서 공무원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젠 나라가 혼란하고 19세기 때 세도 정치다 이거 나라 혼란하니까 사표 내고 나옵니다. 나와갖고는 이력서를 들고 다녀요. 나 대궐에서 목수했다. 궁궐도 고치고 화려한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돌아다닙니다. 이제 뿌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여러 선비들이 낙향해갖고 누정이랑 별서 짓는 이런 붐을 타고 대궐 목수들의 수요가 많아집니다. 이력서를 같은 값이면은 이력 화려한 대궐에서 목수했다는 한의사도 여러분 어의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의하고 일반 한의사하고. 그래서 이제 뿌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갖고 대궐 목수들이 활약을 해요. 이때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건축 기술이 전국의 건축 기술이 보편화되고요. 전국이. 그리고 평준화됩니다. 평준화돼요. 건축 기술이 보편화되고 평준화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리고 있어요. 끝! 예, 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예. 이제 밑에 보시면은 통일신라 때는 그 중국이 어느 나라였죠? 당이죠, 당. 나당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잖아요. 당나라 시대고요. 고려시대 때는 송이죠. 과거제가 송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원의 침입이 일어나죠. 그렇죠? 13세기 때. 그래서 황룡사 구춘목탑도 이때 타버리죠. 그렇죠? 황룡사 구춘목탑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광종 때까지 5번인가 벼락 맞아서 다 전소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5번째 건물인가 6번째 건물이 새로 지어놨는데 그게 원나라 때 전소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고 조선시대 때는 언제죠? 그죠, 명나라 시대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있을 때 명원군이 오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호란이 일어나죠. 호란이. 그때 이제 청나라 아닙니까? 청나라. 여진족의 후예들, 이 나쁜 놈들.
청나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통일신라 때 유적으로 유명한 게 경주 동궁 안압지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압지 호수 뻘에서 목부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호수 뻘에 안 박혀 있었으면, 그렇죠? 연못 뻘에 안 박혀 있었으면 분명히 그냥 썩었거나 부식돼서 썩었거나 동네 사람들이 땔감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뻘에 박혀 있는 바람에 그대로 출토가 되는데 소로나 주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로나 주두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오목굽에 굿받침이 없는 모양이죠. 오목굽에 굿받침이 없는 모양. 소도나 주두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첨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첨차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죠? 그렇죠. 직절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권살법이라고 합니다. 권살법. 둥글게 까는 걸. 그래서 흔히 교두형이라고 그래요. 교두형. 권살법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교두형. 만두처럼 생겼다. 만두를 우리가 교자만두 이러잖아요. 교자가 만두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두형 그렇게 하는데 직절되고 둥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때로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주심포 그러면 넘버 1, 2, 3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석사 대웅전 그리고 강릉객사본 쭉쭉쭉 여러 개 나오죠. 이제 고려시대 주심포 건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실제로 고려 후기 때 건물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주심포는 송나라에서 들어와요. 송나라에서 주심포는. 다포는 원나라에서 들어오고요.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주심포 건물들이 다 타버린 거죠. 원이 남아있는 것 중에 넘버원은 봉정사 극락전 아닙니까? 이 중에 상량문,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거는 수덕사 대웅전 하나입니다. 상량문이 발견돼서 어느 시대,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원, 투는 그러면 왜 수덕사 대웅전보다 앞에 뒀느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봉정사 극락전에서 지금 남아있는 건물 아닙니까? 공포를 딱 봤더니 주두는 그대로 똑같고요. 주두나 소도는. 그리고 첨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봤더니 이 직절된 부분이 안압지랑 똑같아요. 이 밑에 이 권살법 한 거, 안압지는 권살법 했지만 얘는 연화두형인데 쌍가로 형태, 그쵸? 괄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중괄호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앞시대 거랑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얘를 넘버 원으로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을 딱 봤더니 절대연전 우리가 상량문이 발견한 데서 모르지만 봉정사 극락전과 수덕사 대웅전 중간 형태를 띠더라. 그래서 넘버 2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주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오목굽인 건 맞아요. 대신 굿받침의 흔적이 슬쩍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첨차 같은 경우에 첨차가 아니라 첨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사절돼 있고요. 이렇게 연화두형으로 여기 사절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후대의 특징으로 보는 거죠. 후대의 특징으로 직절된 거를 첨차 같은 경우에 전대의 특징으로 보는 거고 아주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공부가 되신 분들은 대박 이러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싹 정리가 돼야 돼요. 일단 그 정도 놔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정사 극락전은 주심포가 대부분 맞배잖아요. 다 거진 다 맞배인데 이 부석사 무량수전만 팔짝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죠. 부석사 무량수전만 8짝입니다. 게다가 가구식기단이에요. 게다가 가구식기단. 네,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고려 후기에 유행했던 다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건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심원사 보관전은 알아두셔야 돼요. 고려 말에 다포인데 심원사 보강전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옵니다. 조선시대로. 조선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아는 봉정사 대웅전 그리고 개성 남대문 그런 건물들이 있고 이후에는 많이 있죠. 그러다가
18세기 건물들이에요. 이거 불국사 대웅전 비로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단 자체, 얘네들 기단 자체는 통일신라 때 기단인데 불국사가 통일신라 때부터 있던 사찰 아닙니까? 근데 원나라 때 불타버렸는지 외란에 불타버렸는지 그건 알 수 없더라도 그 위에 목구조 부분은 18세기 영조 때 만든 거예요. 영조 때. 18세기 영조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데 잘 보시면은 보통 감주 이주 문제는 충량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감주 이주 문제는. 감주 이주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기둥입니다. 근데 감주가 일어나거나 이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대덕보가 걸리죠. 그 여기에 걸려 팔짝지붕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걸리는 게 이게 충량 아닙니까? 그래서 감주 이주와 충량은 거의 필수예요. 필수. 한 세트예요. 세트. 팔짝 때문에 그래요. 팔짝지붕 합각이 올라가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주, 이주, 충량은 팔짝지붕을 전제로 합니다. 팔짝지붕을. 그래서 봤더니 이 심엄사 보강정 같은 경우엔 감주가 일어나요. 근데 충량이 없습니다. 충량, 팔짝지붕에도 불구하고 충량이 없어요. 일단 그걸 아시고. 그래서 충량이 발견된 최초 건물은 뭐냐 하면은 개성 남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거는 뭐냐. 감주, 이주, 충량은 한 세트인데 하나 더 아실 게 감주가 일어나면 충량을 걸게 되는데 그 충량을 놓는 이유는 뭐냐면 외기도리와 팔짝지붕을 구성하기 위해서요. 팔짝지붕을 구성할 거 아니면은 충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개성남대문이 충량이 최초로 발견돼요.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설은 감주 이주는 이미 고려시대 때 일어났지만은 충량은 조선 초부터 사용된 걸로 보고 이게 16세기에 보편화된 걸로 봅니다. 시험에 잘 납니다. 시험에 잘 나요. 그 충량은 조선시대 건물의 특징이에요. 충량은 조선시대 건물의 특징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아, 이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이 무료 강의로 나올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잘 정리하세요. A3 프린트에다가. 다음 또 하나 또 해보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조선 후기에는 도량주가 많아요. 도량주가 많습니다. 요거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선 후기 자연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주의 사상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주의 사상이라는 거는 학자들이 갖다 붙인 거고요. 좋은 말로. 생각해 봅시다. 도량주가 뭐예요? 나무 직재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큰 나무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휜 나무 그대로 기둥으로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란 호란 지나고 딱 봤더니 근처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사찰 같은 경우에. 이미 나무는 수백 년이 걸리잖아요. 하나 짓는다면. 우리 숭례문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금강송 구하려고 그 난리들을 친 거 아니에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하나 제대로, 그쵸? 기둥재로 하나 쓰려고 하나, 그 소나무 하나 키우려면은 수백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교적인 뭐 그래서 뭐 검소화해서 뭐 자연주의 사상이라 도량주가 그거는 이제 좋은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직재를 뽑을 수 있는 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거기서 깎아봤자 얇은 기둥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휜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그게 더 튼튼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찰 주불전의 경우엔 다포 중요한 거는 여보 키워드가 맞배예요, 맞배. 다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인 그런 거나 있어서 그래서 화려하게 짓지 않았는데 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궐에 주된 건물이거나 사찰에 있어서도 대웅전 같이 주된 불전들, 주불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다포로 추구를 했어요. 근데 아까 도량주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후기 때 되면은 나무도 없고요. 그리고 사찰 주불전 같은 경우에는 사찰 입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뽑아낸 게 그렇다면은 맞배로 하자는 거예요. 맞배로. 다포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다포는 팔짝이 어울리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맞배로 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다포는 평방이 놓이잖아요? 이 평방이 놓인다는 의미는 뭡니까? 평방이 놓인다는 의미는? 여기 주심포들을 놓고요. 그쵸? 그리고 주간포를 놓기 위한 게 평방이에요. 주간포를 놓는 게. 그러니까 주간포를 놓고 주심포를 놓을 거 아니면 평방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쪽이 팔짝이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쪽이 팔짝이면은 여기에도 주간포들, 주심포들이 놓이잖아요. 공포들이. 근데 맞배다 보니까 그냥 끝이에요. 도리뺄목이 쭉 와서 그냥 끝나요, 다. 도리뺄목들이 와서. 풍판 달면 되니까. 그러니까 평방이 불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평방을 여기 교차시키면서 짧게 끊습니다. 기둥이 있으면. 평방이 필요 없어요, 평방이. 그 평방을 짧게 끊어요. 이래서 다포 맞배 같은 경우에는 단평방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측면에. 장평방은 그냥 평방 길게 뽑으면 평방은 다포로 꾸밀 때인데 맞배다 보니까 팔짝이면 다포로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맞배다 보니까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다 보면 알겠지만 같은 맞배 지붕이라도 조선시대 때는 풍판이 없고요. 그쵸? 고려시대 때는 풍판이 없고 조선시대 때는 풍판이 등장하고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이 도리뺄목의 길이가 고려시대 때는 길었다가 조선시대 때는 짧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짧아지니까 비들이침을 막기 위해서 풍판이 필요한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여러 책들에는 여러 가지로 목재들이 이미 조선시대 때 부족했기 때문에 빼는 게 불가능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도리뺄목이 길다는 거는 이게 캔틸레버로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처짐이나 하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재는 짧을수록 좋죠. 나와 있는 부분은 캔틸레버는 여러분 이렇게 휠라고 해요. 떨어지려고.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어려운 건 다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가볍게 한번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여기 한번 보죠. 예. 이렇게 되고요. 이제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 때 고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겼죠? 피라미드처럼 생겼습니다. 뭐 적석총, 돌을 쌓았기 때문에 적석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석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둘레돌을 눌러놨어요. 큰 돌들을. 거의 비석보다 큰 돌들을 이렇게 눌러놨어요. 이걸 둘레돌이라고 해요. 둘레에 둘른 돌. 둘레돌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고분. 예를 들면 장군총이나 태양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다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때 통일을 하죠. 통일을 하고 나서 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무덤과 관련해서 능묘제가 이때 시작된 걸로 봐요. 능묘제 이제 시작. 그러다가 고려 때 완성된 걸로 봅니다. 능묘제.
그러니까 왕의 무덤과 일반 사대부의 무덤을 구분하는 게 이미 통일신라 때, 이게 이제 당에서 온 걸로 봐갖고 능묘제가 이때 시작됐고 고려시대 때 완성된 걸로 봅니다. 완성된 걸로 봐요. 이렇게 보시고요. 예,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호석이 뭡니까? 능묘제 때 능을 구성할 때, 능을 구성할 때 이제 둘레돌을 이렇게 하고, 예. 이제 둘레돌, 예, 얘기를 했고요. 둘레돌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사진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렇죠? 무덤 면석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성물들이 있고 한데, 여기에 호석이 발견된 최초의 제일 오래된 무덤을 무열왕릉으로 보고요. 이 면석 부분에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세 12동물들을 그려놓은 거는 김윤신모를 최초로 봅니다. 이 무열왕릉의 호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8, 90개인가 묻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건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건 무덤 안에 묻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호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책들에는 이 둘레돌, 고려 고분의 둘레돌을 호석의 시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방어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호석이 사용된 제일 오래된 무덤이 언제냐 그러면은 무열왕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둘레돌을 호석의 시초로 보면 이게 호석이 되는데, 이건 일단 명칭은 구분한다. 둘레돌이고 이건 호석이다. 얘는 12지 호석이다.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예. 능묘제의 시작, 능묘제의 확립,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이 유교적 풍습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는 건 철저히 유교적 풍습입니다. 불교 풍습이 아니에요.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예. 일단은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삼문대죠. 사찰에서 일주문 맨 앞에 두고요. 문짝도 없고 기둥도 없죠. 일주문 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쵸. 사천왕문, 천왕문.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렇죠. 불이문, 해탈문. 그쵸. 그 다음으로 누문을 통해서 경례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시작된 게 고려 중기 또는 말이라고 합니다. 책마다 달라요. 중기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말부터 사찰의 삼문제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조선 그 산지 사찰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조선 산지 사찰의 특징이 됩니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좀 해서 좀 키울게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죠. 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려는 원래 불교의 나라예요. 불교의 광종 법명입니다. 예, 법명. 불교의 나라였고 조선은 유교의 나라인데,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원에서 유교적인 게 막 나오죠. 그래서 정도전, 선봉선생,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유교를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정도전은 이성계랑 붙어서 역성혁명,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선을 건국하죠.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고, 조상 그 집안에다가 가묘, 사당, 제사 지내는 그 건물을 두는 거는 철저히 유교적 풍습이라고 그랬죠. 유교적 풍습.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묘나 사당을 두기도 하고, 그걸 둘 수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대청을 두게 합니다. 대청을. 거기서 관원상제, 특히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고려 말에 등장을 해갖고 조선 건축의 특징이 되는 게 마루와 온돌이 한 지붕 아래 놓이는 게 조선 건축의 주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수업 이전에 했던 것 좀 총정리한 중입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가며 사당을 두기 시작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 그게 그대로 들어오면서 주자가 쓴 책이죠. 주자가래에 의해서 도입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대부마저도 본격적으로 이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17세기 이르러서 사대부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계속 장려는 했는데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확대는 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때. 근데 17세기 이르러서 17세기 후반입니다. 정확히는. 후반에 이르러서 사대부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시험해 놨던 거예요. 다. 그리고 매번 반복해서 나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이해하시고 이 강의는 반복해서 매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 잘 하세요. 이 뼈대가 세워지지 않고는 한국 건축사도 공부할 수가 없고요. 구조 시공도 이 뼈대가 세워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제일 한심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보수교체 공부하시는 분들 구조 시공부터 하시죠, 그냥. 맨땅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 건축사부터 완벽하게 된 다음에 구조 시공으로 공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조 시공이 쉬워져요. 순서가 뒤바뀌면은 몇 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년. 한국 건축사부터 하셔야 돼요, 한국 건축사부터. 예, 일단 그렇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가며 주자가래 사대부 중심으로 전국을 확대되는 게 이제 17세기 후반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시종마을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냥 대뜸 하면은 못 외우죠, 우리가. 그쵸? 못 외웁니다. 그 전에, 아까 저기 같은 경우에, 신라시대,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옥사조편에 나오죠. 삼국사기 옥사조편에. 그쵸? 그쵸? 가사규제 부분이.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올까요? 경국대전 파트에 가사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교니까 더 가사규제를 더 엄격하게 했겠죠. 그쵸? 유교니까. 검소한 학풍. 그게 모토 아닙니까? 그쵸? 구테타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는데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좀 더 검소하고 지도층이 검소하게 살고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해주는 거. 그거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유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시종마을이 조선 후기 때 번성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면 안 외워지죠. 시종마을은 기본적으로 양반 베이스입니다. 양반. 그 양반들이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시종마을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번성한 게 조선 후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임진왜란이나 외란호란 지나고 분홍이나 잘 사는 그쵸 광작이나 이런 거 도입되면서 돈 많은 농민들이나 부상 양반보다 더 잘 사는 상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양반이 견제하기 위해서 시종마을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지만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유를.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읊조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예, 그 정도 땡 하시고요. 거진 다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성 얘기를 해볼 텐데, 고려 때까지는 토축성이었어요. 읍성이 있었는데, 돌로 짓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했겠어요. 읍성이 있었는데, 약했습니다. 이때 이제 토축성을 중심으로 했던 게 뭡니까? 이제 이성계가 전쟁 영웅 아니에요. 홍건적 물리치고, 왜구원 물리치고 해갖고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이름이 높아지면서 상봉통전이 부추기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전쟁 영웅입니다. 이때 이제 그 토축성이라는 거면은 이제 홍건적이나 왜구 대비했던 겁니다. 1차적으로 홍건적이나 왜구 대비해서 토축성을 쌓았었죠. 근데 조선시대로 쭉 오니까 역시 우리의 호프 세종은 달라요. 그리고 성종 이룰 성자 아닙니까? 성종도
부국강명에 애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종이나 성종이 딱 보니까 아, 이거 토축성 갖고는 약해. 그러니까 다 돌로 바꿔버립니다. 서축성으로 바꿔버려요. 흐름을 보는 겁니다. 흐름을. 서축성으로 개청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산 아래에 마을이 있어요. 이게 읍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마을 위에 산 정상, 산에 산성을 둡니다. 이 산성은 철저히 전쟁을 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바로 읍성 버리고 산성으로 짱 박혀요. 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호란 때 바로 남한산성이 짱 박혔다가 피 봤잖아요. 그렇죠? 산성이 짱 박히면 좋은 게 아니라 식량도 없고 고립되는 거예요. 대부분 포곡식 계곡을 끼고 있어서 물은 구할 수가 있는데 식량도 없고 결국에는 말 잡아먹고 그러다 고립돼서 죽는 겁니다. 근데 조선 초에 이제 석축성으로 개청한 건 좋았어요. 얘를 돌로 바꾼 건 좋았어요. 근데 여전히 읍성은 경시하고요. 산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가 외란, 호란을 맞아요. 외란, 호란을. 그때서야 삼전도의 굴욕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남한산 짱 박혔다가. 그쵸? 그때서야 읍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이르러서는 산성보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읍성에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깨닫게 돼요. 깨닫게. 이때가 그래서 18세기예요. 18세기. 이때부터 읍성의 중요도가 더 높아져요. 이제 이때 나오는 게 우리 수원화성이나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화성이나 그 전주읍성 이런 데 생각하시면 거기 뭐가 있죠? 방어시설로 치나 옹성 같은 게 있잖아요. 치나 옹성. 이런 방어시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성에 짱 박혔더니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외란을 때 겪어봤더니. 그래서 읍성에서 더 1차적으로 방어를 잘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딱 좋았는데 일제강점기가 됐어요. 일제강점기가. 얘네들이 군수물자 옮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봤더니 곳곳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길이 나 있으면서 곳곳에 읍성들이 있잖아요. 이거 깡그리 불도저로 밉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해체가 돼요. 해체가 된다는 거. 아이고 깔끔하게 지금 총정리 강의입니다. 지금 그 김한지 선생 교재로 강의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 한국건축사 강의, 기본 강의, 기출문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총정리하는 거예요. 총정리.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면 온돌 얘기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철기 때부터 기역자구들, 일자구들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일부 온돌이 시작됐고요. 일부 구들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 때 유명한 건물 뭐죠? 지비안현, 동대자 유저 두 파티션으로 있는데, 그죠? 두 구역으로 있는데 기역자구들, 뭐 두 줄 고래도 보이고 그래요. 일자 고래 뭐 그거 같은 경우 두 줄 고래, 한 줄 고래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같은 기역자라도 기역자 구들이라도 구들이 고래 열이 두 줄이면은 뭐 쌍줄고래 이런 거예요. 줄인데 줄고래라는 뜻이죠. 이런 뜻이고요. 일단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전면 온돌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온돌이에요. 그 온돌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전면 온돌 같은 경우에 그 여태까지 말했던 그 일부 온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철저히 입식입니다. 입식. 의자식 서서 생활할 때. 그러니까 그 서양식의 라제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부 온돌이라 생각하세요. 일부 구들. 그 의자식 아닙니까? 서서는 활동 못 해요. 그리고 밑바닥도 신발 벗고는 생활 못 해요. 침상 생활을 해야 침대 생활을.
근데 이제 좌식 문화, 전면 온도는 좌식이에요. 바닥판이 다 온돌로 깔리는 거잖아요. 이제 신발 벗고 거기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식이죠, 좌식. 그렇게 되는데 이 전면 온돌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고려 초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11세기고요. 그 11세기에 한반도 북부부터 시작되어 갖고 14세기에 한반도 남부까지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다 간 걸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지붕에 마루와 온돌이 한 지붕 안에 들어오는 거, 특히 이제 부엌은 세트로 들어오는 거. 왜? 부엌이 붙어야 온돌이 붙잖아요. 왜 그렇죠? 이 부엌이 있고 여기에 아궁이가 있고 여기 방이죠. 그리고 여기가 대청입니다. 그쵸? 아궁이에서 온도를 공급을 하잖아요. 방에. 세트입니다. 그 마루라는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뭐라 그랬죠? 유교적 풍습이라 했죠. 그래서 마루와 온돌이 일단은 한 지붕 안에, 한 채 안에 들어오는 게 고려 말부터 시작되고 조선 때는 완전히 조선 건축의 특징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이걸로 발견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맹시의 횡단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죠. 맹사성 고택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이제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마루가 있어요. 이게 다 온돌방입니다. 굴뚝이 있고요. 이 맹시행단, 맹사성 고택은, 이 맹사성은 누구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 청백리로 유명한 충신이에요. 충신. 선생님. 이상한데요? 이게 고려 말 건물이라면서요. 근데 왜 조선 충신 얘기가 나오죠? 이 맹시행단은 최영 장군의 집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고려 말이 맞죠. 최영 장군의 집이었는데 맹사성이 누구냐 하면 손녀의 아들이에요. 왜 증손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녀한테 물려지고 사위한테 물려진 거죠. 이렇게 되면서 손녀 사위 물려지고 왜 증손주가 끝까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뒤에 붙은 겁니다. 최영 장군이 살던 집이에요. 어려운 거 거진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운 내세요. 지금 되게 지금 1시간 20분이 넘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파트라 또 이거는 이 부분은 또 무료로 공개할 거라 예, 하고요. 또 하나 나오는데 이제 김한익 교수님 책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단청에서 휘라는 게 있어요. 이 휘는 단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18세기에 등장한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기 이때는 휘가 없었다, 단청에. 그래서 휘는 18세기 때 등장한 걸로 취급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조선시대까지 다 끝났고요. 다 왔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한국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거, 시험에 나는 걸 해볼게요. 이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렇게 할까? 예.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제강점기. 한일 강제병합이 몇 년도에 일어나죠? 1910년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이게 한일 강제병합이 일어날 때예요. 그 10년도, 1910년대 그 한양, 서울 상황을 보자는 거죠.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래요. 북촌과 남촌으로 나뉘어요. 지금 제가 요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촌과 남촌으로 나뉩니다. 뭘 기준으로 나뉠까요? 뭘 기준으로? 청계천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청계천. 남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남산밑이에요. 남산밑. 남산밑이고요. 여기는 종로 쪽이에요. 종로 쪽. 1910년대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고 그 해죠. 앞으로 10년. 그 전에 이제 대한제국이니까 이제 무시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북촌 같은 게, 이 남산 밑에 경치정원에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고요. 이때는 일본인이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북촌만큼은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종로 일대인데, 이제 한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점령하고 있습니다. 나중엔 뺏기게 돼요. 언제 뺏기냐? 20년 지난 후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한국인 상점들이 있는데 이 모습들이 재미납니다. 그래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건물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벽돌이에요. 한국인 상점들 얘기합니다. 벽돌이고 여기가 기와지붕이에요.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을 띄어요. 한국인 상점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30년대, 이 30년대에 여기를 일본인들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북촌도 종로 일대도 일본인들한테 넘어가요. 30년대는. 그래도 한 20년 버텼어요. 20년 버텼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또 있어요. 그 각각의 10년 단위로 끊어갖고 이후에 20년대부터 그 보급됐던 주택들, 대부분 이제 그 일제가 시도했던 곳들이 많죠.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개량 한옥이라 그래갖고 사랑채를 없애고요. 건물을, 그러니까 여러 채로 있었는데 한 채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채가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건물 대지 면적을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청에다가 유리문을 놔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옥은 취약합니다. 특히 대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미치죠. 그냥 공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깥 아니에요. 거기다가 유리문을 놓습니다. 이게 이제 중류층을 위한 건물인데 이때를 20년대에는 개량 한옥이 보급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0년대입니다. 이 30년대는 상류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택들이 보급이 돼요. 이때 3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이 건축가들, 유학 다녀온 사람도 있고, 강윤 같은 사람은 일본에 유학 다녀오죠, 일본에. 그리고 박인중 같은 사람은 USA, 미국에. 강윤, 일본 유학, 두 글자잖아요, 강윤이. 그러니까 일본 유학하고, 박인중 같은 사람은 USA, 미국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미국, USA, 예, 유학파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공부해서, 그래봤자 일본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해서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건축가들이 튀어나오면서 상류층을 위한 문화주택,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상류층을 위했다는 게 개량 한옥, 중류층을 위한 거죠. 그래서 2층식 서양식 양옥, 그쵸? 요전집 같은 거예요. 요즘 잘 사는 집, 청담동에 가면 2층집 양옥,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상류층이죠, 상류층. 한국인 건축가들이 이때 활약을 많이 해요. 한국인 건축가들이 유학파도 있고 국내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40년대 연당 주택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건 주로 중하류층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주택공사에서 옛날에 60, 70년대 했던 그 주공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옛날에 주공아파트들은 어떻게 연탄 보일러 떼고 재건축 많이 들어가지만 조그만 평수에, 그쵸? 그 주공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 옛날에. 그 영단주택인데.
그 영단이라는 데가 주택공사 역할을 했어요. 영단이라는 데가. 지금은 LH공사잖아요. 그 영단이라는 데가 옛날 주택공사. 주공아파트에서 공급한 아파트 아니에요. 이건 이제 중하류층까지 했는데 그 서민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그 서민주택이나 해결을 하고 주공아파트랑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 영단이라는 곳은 뭐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옛날로 따지면 주택공사 70년대. 지금 LH공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 했는데 한식과 일식을 결합하여요. 뭐냐 하면은 온돌방은 한식이죠. 근데 욕실이나 건물 안에 욕실 들어오고 다단방 놓은 거는 일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평면 비슷합니다. 조그만 아파트 평면 이런 거 해갖고 영단주택을 공급합니다. 시험 더럽게 잘 나요. 매년 합니다. 매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20세기 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0세기 초에 농촌 주택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얘기예요. 20세기 초면 언제입니까? 강제병합이 1910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 강제병합이 일어난 일제강점기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먼저 1910년에 병합이 일어나요. 병합이 일어나요. 그러면 실제 그럼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 강제병합이 일어났어.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귀농을 합니다. 지방에 조상 제대로 터전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나. 그 부유층은 귀농을 해봐요. 부유층은. 도시에는 서민은 남아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거지들 같이 동냥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일본 사람한테 기생한 사람도 있고. 서민은 남고 부유층 귀농해요. 이 귀농한 사람들이 했던 액션이 20세기 초 농촌주택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0세기 초 농촌주택의 특징으로. 그러니까 부유층들이 귀농해갖고 농촌주택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모습을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모습을 보겠다. 이때 모습들을 보니까 이렇게 짓더라고요. 어떻게 짓냐 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건물을 그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렇게 되고 저는 뭐든지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교수님들이 눈으로 본 걸 텍스트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글로. 근데 글로 암기하니까 맨날 까먹고 헷갈리죠. 그 글을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옮겨놔야 돼요. 그림으로. 그러면 안 헷갈려요. 그 농촌주택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어땠는지. 딱 봤더니 기단 같은 경우에 이 양반들이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양반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귀농해갖고. 기단은 안채는 기단 높이를 낮추고요. 사랑채는 높였어요. 사랑채는 기단이 높아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유교죠. 부부유별, 뭐 장유유서, 내외법, 남녀구별 뭐 다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이 주간거리,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예요. 주간거리는 증가를 합니다. 왜? 자기들이 부유층이 살 곳이라 실내 공간 넓히는 데 주력을 해요. 그 관점에서 이때부터 보시는 겁니다. 실내 공간을 넓히는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거리는 증가를 합니다. 주간거리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실 건 이 대들보인데 무지막지하게 대들보가 춤이 크죠. 그래서 대들보 춤은 이 높이를 춤이라고 그러고 옆에를 폭이라고 그래요. 춤이에요, 춤. 이 높이는 증가를 합니다. 요 이유는 조금 달라요. 요 이유는 다른 거랑 상관없이 목재를 구하기 쉬워서 써놓으십시오. 예. 목재를 구하기 쉬워서 대들보가 이 그림 기억하시면 돼요. 대들보입니다. 이게. 목재를 구하기 쉬워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실내 공간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호 면적이 증가합니다. 창호 면적이 증가를 해요. 창호 면적이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흔히 또 중요한 게 이게 뭐죠? 여기에 창호가 있으면 이게 뭐죠? 이거 교창, 그렇죠? 뭐 광창이라고도 하고 옆으로 넓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교창이나 광창이 증가를 합니다. 채광이 일어나야 되니까 안에가 밝아야 되니까 끝. 이게 김동욱 교수님 책에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 있는 건데 한 번에 끝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대들보 이거는 뭐냐면 두께라고 하죠. THK라고 합니다. thick.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조금 힘들더라도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예,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이제 어려운 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예.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의 위치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판단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이 뭐예요? 영남이죠. 경상도. 이쪽은 이제 호남입니다. 그 영남과 호남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근데 영남이 원칙이고요. 건축에 있어서는 호남이 예입니다. 그 시험에 잘 나는 거 몇 개 말씀드릴 텐데 영남 같은 경우에는 그 향교나 서원 배치에 있어서 전제후당, 우리 흔히 많이 보는 거죠. 이게 많고요. 그리고 그 가옥에 있어서도 미음자가 많습니다. 평면도. 100%다 이런 거 없어요. 의식주는. 일자집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전제후당, 그건 뭔지 아실 거고. 전제후당.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호남의 예외적인 건데, 그래서 호남의 특징이 잘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로 시험에 잘 나는 게 뭐냐면은 정자 평면입니다. 정자 평면. 이때가 이제 17세기의 호남의 정자 평면인데 다른 지역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하면은 가운데가 온돌방이고요. 그리고 사방이 트인, 기둥은 이렇게 박혀 있겠죠. 사방이 마루인, 그죠? 이제 이런 뷰가 가능한, 이거 온돌방입니다. 밑에 함실아궁이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17세기 호남 정자의 특징으로 봅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향교나 서원에 있어서 이거랑 반대겠죠. 전당 후제. 후제예요. 유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장수나 장수향교 또는 고유흥 향교가 자꾸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전라도에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있고요. 서원으로 치면 피람서원이 더럽게 많이 나오죠. 시험에. 피람서원 같은 경우에 전당 후제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전당 후제.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 여기 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당이. 이게 기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전당후제는 뭐예요? 제가 뒤에 있고 앞에 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일자 평면이 많아요. 평면이 100% 아닙니다. 호남에도 미음자 평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일자 평면이 많다.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삼국의 도성 가볍게 한번 더 볼게요. 중요한 거라 이 부분은 오픈 강의로 할 겁니다. 일단 고구려 한번 볼까요? 고구려.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졸본성이라고 하는 흘승골성, 원효산성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압록강이 쭉 흐르죠. 압록강이 쭉 흐르고, 그쵸? 압록강이 쭉 흐르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이제 국내성입니다. 요게 국내성이에요. 위에는 환도산성, 산성자산성, 위남산성이라고도 하죠. 저 끄트머리에는 장군총 있어요. 여기 장군총. 뭐 하여간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 있는 거 뭐죠? 이 강? 통구화입니다. 통구화. 그래서 압록강과 통구화가 천연 해자를 그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2차 도성인 국내성조 다 압록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이제 주된 특징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성과 산성 분리가 시작됩니다. 이거를 선만식 산성이라고 해요. 선만식 산성. 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선만식 산성. 산성이 이때부터 전통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다른 특징으로 도성과 산성이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때 쭉 내려오면서 이제 저기 어디죠? 대동강입니다. 이게 대동강. 대동강 쪽으로. 이게 대동강이고요. 그리고 요 강 보이시죠? 요 강. 요게 보통강이에요. 보통강. 대동강. 이거 통구화라고 그랬어요. 통구화. 해서 이제 안악궁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안악궁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남북대로가 있고 주적대로가 있어요. 실제로 성벽에 도성벽은 발견이 잘 안 됐어요. 그 위에 보면 대성산성이 있습니다. 대성산성이. 그래서 안악궁 같은 게 평면 보면 대성산성에서 내려온 물이 안악궁을 관통하는 바람에 그래서 물이 이렇게 관통하는 바람에 이쪽에 방영연못이 안악궁 안에 있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차 도성 평양성으로 넘어와요. 장안성이라고 하는데 아까 안악궁 쪽을 평양성이라고 보는 소수견해도 있는데 무시하시고요. 평양성은 이겁니다.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거 복습이라 간단합니다. 그 제일 밑에가 어디? 외성. 그 다음에 위가 중성, 내성, 북성이 되는데 사는 사람들이 달라요. 제일 바깥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백성. 그쵸? 이쪽은. 중성 같은 경우에는 관청이 있고요. 제일 안전한 내성 같은 경우에는 왕이 살고요. 그리고 북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이 제일 잘 나는 건 이겁니다. 평양성의 외성의 우물정자 정전제 혹은 방과 리로 방으로 일단 나누고 그 방 안을 또 리로 분할했다. 방리제예요. 그거 중국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우물정자 닮아서 바둑판식으로 그래서 정전제라고 하고요. 정전법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방리제 이게 최초예요. 최초. 시험에 맨날 나죠. 그래서 최초 정전제, 방리제 최초 평양성. 예. 끝.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거에도 뭐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그건 제 한국 건축사 강의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제 어디로 오느냐? 글로 왔습니다. 어디죠? 백제로 왔죠. 백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처음에가 하남 일회성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주의 공산성, 공주산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여의 사비성으로 넘어가죠. 위에서 장수왕이 자꾸 내려오니까 수도가 밀리죠. 그래서 이제 풍납토성이 있고요. 서남 일회성 같은 게 몽천토성이 있죠. 그 주변에 여러 산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변에 여러 산성들이 있다. 그 중에서 그냥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변 여러 산성 중에 이성 산성 같은 경우에 뭐 팔각형, 뭐 이성, 뭐 12각형 이런 평면을 가지는 건물지들이 발견됐죠. 보통 그래서 원형에 가까울수록 사람이 사는 공간은 아닙니다. 신이 사는 공간. 방형이 사람이 살기 제일 편해요. 가구 놓기도 편하고. 그래서 아까 뭐 팔각형, 12각형 이런 다양한 평면의 그 건물지들은 초석만 발견됐겠죠. 뭘로 추정한다? 제단, 제사 지내는 제단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산성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게 이제 금강이면서 백마강입니다. 금강이면서 백마강.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거죠. 이제 사비성이 소부리성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이 이렇게 돼요. 이 위에가 부소산성이에요. 부소산성. 이 밑에가 뭐냐면 나성입니다. 나성. 외성이라고도 해요. 우리로 치면 도성의 도성. 서울성각. 부소산성은 그러니까 북한산성으로 생각하시고요. 서울성각인데 이게 플러스 돼 있죠, 지금. 한 곳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산성을 두는 거는 철저히 한국, 이게 특징이고요. 나성을 두는 거는 철저히 중국의 특징이에요. 중국의. 시가지를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지 포위식이라고도 해요. 이때 쓰셔야죠.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소부리성, 사비성 같은 경우는 얘네가 합해진 걸로 시험에 잘 납니다. 그래서 절충식 또는 혼합식이라고 합니다. 혼합식, 절충식, 혼합식이라고 합니다. 끝! 시험에 나는 것만 했습니다. 다음은 경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고신라부터 통일신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경주 시내에만 있었어요. 경주 시내에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금성에 있다가, 그쵸? 금성 위치가 한 여기쯤 되나 봐요. 위치 갖고는 몰라요. 그러다가 파상 22년에 월성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성동동 전랑지로 한번 옮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이 금성에 있다가 월성으로 옮기고 다시 성동동 어딘지 몰라요. 성동동 전랑지라고 성동동 현재 성동동 위치가 그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데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경주 같은 경우에 이게 북천이고요. 알천이라고도 합니다. 그 밑에가 흐르는 게 남천이고요. 남쪽에 흐르는 개천, 이거는 문천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옆에 흐르는 게 이게 형산강이에요. 형산강.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때요? 뭐, 금성이든 월성이든 좋아요. 이게 경주 도성인데, 보았더니, 곳곳에 산성은 있어요, 이렇게. 산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경주가 갖고 여러분, 도성, 외성을 상징하는 서울성곽 같은 성곽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그래서, 이 경주, 금성 같은 경우에, 신라의 도성,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산성은 있는데 나성, 서울성곽 같은 거예요. 외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 자꾸 나는 거예요. 시험에 자꾸 나는 겁니다.
산성은 있는데 외성 나성이 없는 게 특징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야, 무료 강의가 거의 2시간을 육박하네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서 하는 겁니다. 시험에도 났던 부분인데, 예. 이거 같은 게 보겠습니다. 고구려나 백제 도성의 특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냐면, 아까 보셨듯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큰 강이 옆에 흐르고 있죠? 국내성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흘렀고요. 압록강도 있었고. 평양성 같은 경우, 안악궁이나 평양성 같은 경우에는, 그쵸, 대동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금강, 백마강이 옆에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봤더니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 그 특징을 봤더니 큰 강을 옆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외성이나 나성을 쌓게 되면은 낮은 높이로 쌓더라도 여기가 경사지다 보니까 큰 벽으로 작용을 합니다. 외적들한테. 그래서 실익이 있는 거예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성과 나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외성, 나성이 없다고 그랬죠. 산성만 있고. 왜 그런가 했더니 분지예요. 분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지라는 게 중요한데 이건 경사지고 강이 옆에 있어서 분지인데 어떻게 되냐면 외성, 나성을 쌓더라도 아주 높이 쌓여야지만 외적한테 오히려 이 분지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 있고 외성, 나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고구려 백제야 뭐 산성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신라 같은 경우에 아까 문천, 북천, 뭐 남천 옆에 뭐 형산과 그거는 그냥 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낮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라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경주 시내 자체가 분지라 오히려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은 이게 분지 같은 경우에 성벽을 쌓으면요 안쪽이 더 높아요 바깥쪽보다. 외적 막는데 불리해요 분지라. 그래서 안 쌓은 겁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